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서 온 환경 사랑하는 줄리안 퀸타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네. 자, 여러분 혹시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혹시나 불만 있으시면 저한테 하셔야 되는 게 사실 더 맛있었죠. 일기 때도 사실은 채식으로 저희가 다 먹긴 했지만 한국에서 그 채식으로 케이터링 하는 데 잘 없어요. 근데 이번에 훨씬 더 저번보다 많은 연구하셔서 그런지 더 맛있었고 사실 제가 대자연에 가서 우리 축산업 육식이 미치는 이제 환경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바로 저한테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채식 식사하겠다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지만 혹시나 조금 입안에 안 맞았다면 고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불만 따로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처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대단하신 분들 함께 같이 솔직히 이런 자리 언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저번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진 느낌이 있는 저희 조금 친해졌죠? 예. 뭐 저 혼자서 생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이렇게 또 많은 분들 그리고 이번에 또 아까 저희가 데이터로 봤죠. 환경에 대한 관심 더 많고 그리고 환경 진로 또 선택하는 사람도 더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환경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반갑고 그리고 또 이제 정치 외교 쪽에서 또 관심 많은 사람도 많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 대사님들께서 많은 그런 쪽도 부담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일기 때 했던 모든 코너 중에 모든 과정 중에 어떤 게 제일 재밌었는지 설문조사 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말하게 되는지 금방 아시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일기 종강식에서 온라인 설문 내 마음에 쏙 들었던 기후환경 리더 양성 과정 활동은 1위 줄리안과 함께하는 토크센터라고 압도적으로 뽑았습니다. 69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토크센터 좋았던 이유 줄리안이 있어서는 그 말 없네요 여기. 네, 그거 조금 아쉽지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대학생에게 맞는 조언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라는 사람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총장님과 그리고 대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오늘은 기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재미있는 질문만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많은 거 하고 싶지만 진짜 여러분들은 엄청난 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하지 않고 재치 있는 분위기여서 좋았다. 이게 조금 제 양념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저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대사님과 사무총장님이 굉장히 좋게 밝게 해주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재미있는 시간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직접 활동하신 전문가들에게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다. 네, 정말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잘 없죠. 평상시에는. 오늘은 그 기회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자, 기강식에 개인의 환경 활동에 도움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도 했거든요. 근데 매우 그렇다 46.4% 그리고 그렇다도 46.4%라고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시간 포함해서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도움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이기 졸업생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전문가 아닌 말 그만하고 전문가 2명 모셔서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제 발대 우리 UN 사무총장님 반기문 님과 그리고 제 23대 UN 대표 김숙 대사님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옆에서 앉은 모습 저번에 찍어서 친구한테 보여주니까 굉장히 안 어울린다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어울리죠? 네. 굉장히 제가 물어봐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 너무 솔직해서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조금 분위기 전환할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질문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아까 제가 총장님께서 굉장히 했던 말 중에서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 lead by example 라는 말 하셨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뭐 지금처럼 뭐 텀블러도 들고 다니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혹시나 총장님께서 약간 평상시에 하는 제일 좋아하시는 환경 실천 같은 거 소개 하나 하실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과학자는 아니니까 네네. 과학은 이론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거. 실천은 우리의 그 자원을 절약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하여튼 종이 한 장도 제가 버리질 않습니다. 종이를 한 장 만들려면은 나무를 몇 그루를 잘라야 되느냐. 그러니까 종이를 보통 우리는 이제 한 번 쫙 쓰고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 양면지를 또 쓰고 양면 중에 조금 남는 부분이 있으면 오려서 메모지 할 때에 내가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네. 와, 여러분 지금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노트. 진짜. 오. 이게 오늘 내가 이제 우리 간부 직원들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적어 놓은데 요게 이제 이게 또 이면지죠, 이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다 쓴 다음에 버리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근데 제가 이제 젊은 분들하고 많이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종이 탁탁 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 한 번 쓰고 버리고. 근데 카피지를 꼭 두 번을 쓰죠. 근데 두 번 쓴 때는 나만 보는 거는 내가 써요. 그러니까 자료들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보고 버릴 거는 한 번 보고서 양면을 다 써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전기 한 등, 수돗물 하나, 이 쓰레기 버리는 것도 아주 조심해서 버리고. 물론 이제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버리는데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 신문지 한 장 버리질 않았습니다. 신문지 갖고 장판을 하여튼 벽을 바랐죠. 신문지 갖고 이제 벽질했죠. 그때는 이제 너무 가난한데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요즘 신문지 갖고 벽지 바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러나 그런 거는 어릴 때부터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잘 버리지 않고 그런 거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돈을 절약하는 게 아니고 환경 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를 막 쓰면은 나무를 많이 잘라야죠. 나무를 많이 자르면은 산소가 안 나오죠. 산소가 안 나오면 공기가 피박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허파가 아마존 강 유역입니다. 거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나무가 많죠. 그러니까 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 그거를 다 마셔요. 다 마셔갖고 자기 몸속에 다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무를 자르면은 그걸 다시 다 뱉어내죠. 거기서 나오는 게 뭐 어마어마하죠. 이 나무를 잘라서 나무가 자르면 너 나를 죽이면 자른 거 죽이면 내가 이거 뱉어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도 내가 인도네시아의 대사 환경부 장관 이런 사람하고 만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칼리만탄 보르네오 섬으로 수도를 옮기지 않습니까? 거기가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나무가 많은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그 나무를 이제 수도를 하려니까 많이 잘라야 되겠죠. 근데 내가 그거 자를 때 그거보다 배도 다 심어야 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나무 하나 자르면 두 개를 다른 데 심는 거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자, 자원을 절약해야 된다. 그게 환경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환경은 제일 좋은 물건은 만들어지지 않았던 물건이라고 하는데 진짜 엄청 좋은 답변을 주신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방송에서 말 많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사무총장님도 굉장히 이제 환경에 대한 진심이셔서 한 질문했는데 특강의 정도로 너무나 좋은 얘기 나와서 저도 이거는 들어야 돼. 저도 옆에서 막 듣고 해서 빠지게 됐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원래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거 있는데 저번에 이제 한 6개월 전에 정도 했을 때 1시간 반 저한테 시간 줬지만 2시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아싸리 2시간 주자 해가지고 그렇다고 우리는 이제 2시간 반은 안 하는 걸로 이제 저 약속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오늘은 정말로 이렇게 질문 원래 4개 준비했지만 네, 많이 못할 것 같은 생각하신다. 네, 정말로 아까 저도 특강 때 느꼈는데
그냥 사람이 어디서 보고 읽는 것과 진짜 온몸으로 생각하는 거 말할 때랑 그 진실성 다르잖아요. 근데 정말 사무총장님의 진실성이 진짜로 우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대사님 혹시 같은 질문 한번 해봐도 될까요? 실천하시는 것 중에 혹시 조금 소개하고 싶은 재밌는 거 있으실까요? 재밌는 건 뭐 총장님이 지금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또 좀 길게 얘기했다가는 또 아닙니다. 한마디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요. 네. 편하게. 아까 아침에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솔선수범, lead by example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환경의 중요성 뭐 이런 걸 하는데 암만 말로다가 해봐야 내 스스로가 남들한테 표본이 되도록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lead by example, 솔선수범해라 그러는데 lead by example의 반대가 되는 건 뭐겠어요? 영어로. lead from behind입니다.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 때 자꾸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에 미국이 뒤로 빠지고 솔선수범으로다 나가지 않고 국제적인 지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왜 미국이 나서지 않느냐라고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는 lead from behind다 그랬어요. 그건 말 장난을 한 거거든. 의사 선생님한테 누가 갔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다라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러다간 금세 죽겠다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담배 피지도 말고 술도 마시지도 말고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있다가 아니 의사 선생님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당하면서 왜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는 의사가 있다가 do as I say, not as I do.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건데 lead from behind라든지 또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전 여기 있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받고 줄리안이 그 멋있는 얘기라고 그래서 lead by example이라고 하는 거 그거 다시 도용을 해서 그냥 한 말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재밌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사님. 자, 그럼 본격적으로 행사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저희 코너 총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반기문 답이라는 코너가 재치 있게 이름 지어가지고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타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 기대하는, 특히 발표자들 기대하는 시간, 미래세대 제안 코너도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환경을 위한 제안을 이제 우리 리더들에게 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분위기 계속 업되기 위해서 바로 다음 코너를 소개해 볼 건데 우리 반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맞추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거 속도전입니다. 왜냐면 이제 제일 먼저 손을 오르신 분이 제가 지명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기회 드릴 건데요. 틀리시면 바로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신중하게 손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들을 제가 앞서 봤는데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우리 총장님의 득강을 들으셨으면 이거 바로 답이 아실 것 같아서 조금 너무 쉽지 않나 싶긴 하지만 뭐 첫 질문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받으시면 바로 이렇게 마이크 잡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나가도 될까요? 네, 오케이, 렛츠 고!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는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 UN 사무총장 재임 시기에 아마존의 열대우림과 이곳을 방문하셨는데요. 특히 UN 사무총장으로서는 이곳 방문이 최초였습니다. 지구 가열화로 누가 손 들었나요? 잠시만요. 여기 지금 계신 분 더 높이 자 하나 둘 셋. 바로 뒤에 우리 베이지색 입으신 분 제일 높게 들었어요. 이게 소심하게 드시면 안 되고 들고 계속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눈이 라섹하긴 했지만 조금 한시돼서 이렇게
좋게 들어주시면 한번 기회가 오겠습니다. 네, 한번 일단 소개하시고 그리고 정답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김근환입니다. 네. 네, 혹시 어떤 학교에서 동양미래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근환이라고 합니다. 어떤 전공하시는지까지 말씀해 네, 주시면 기계세계공학과 재학 중에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답은 남극입니다. 네, 여러분들 뒤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정답 맞았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네네네. 자, 선물 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올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셔서 그 마지막 질문 끝날 때까지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기다리시면 저희 질문 다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나갈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 김숙 대사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만 퀴즈 2. 김숙 대사님께서 대한민국의 UN 핵심 기구인 이것 진출을 추진하시고 15년 만에 이사국으로 재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셨는데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짓는 UN의 실질적인 핵심 기관인 이 기구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오, 많은 분들 빠르게 손 드셨는데 오른쪽 계신 분 제일 빠르셨죠? 맞죠? 예, 우리 심사위원께서도 인정하신 게 바로 우리 오른쪽 계신 학생께서 제일 빨리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아까처럼 소개하시고 어떤 학교 오셨는지, 그 어떤 과 지금 공부하시고 계시는지 설명한 후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전공하고 있는 구지연입니다. 정답을 알고 계실까요? 안전보장이사회? 자, 이거는 그러면 제가 한번 대사님께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사님, 정확한 명칭일까요? 정확하고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대사님 이것도 영어로 또 이름 다르죠? 네. Security Council, UNSC라고 그럽니다.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네. 와, 나이스 영어 발음입니다, 대사님.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문제까지 나갔고 이제 기다릴 시간 많지 않습니다. 괜찮으시죠? 저기. 예. 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네. 김근환 씨. 예, 맞습니다. 학생 있잖아요. 예, 예. 이름이 언뜻 보니까 뿌리까지 환경 전문가라는 뜻으로. 그러네요. 그냥 이름 자체가 그냥 환경할 수밖에 없는 지금 기계공학과 쪽 계신 것 같은데, 예, 얼른 전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만 퀴즈 3. 이곳 음성에서 유엔과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 광장과 평화 광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엔 기념비와 유엔 회원국들의 국기가 있는 이 공원의 정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손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그죠? 아니에요? 네. 그쪽에서도 손 들었는데, 이분 맞죠? 네. 사무총장님께서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서, 그리고 영광스럽게, 이름과 대학교, 그리고 전공, 하고 계신 전공 얘기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행정이랑 경제 전공하고 있는 장문성 학생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긴장되시죠? 네. 이게 뭐라고 그렇게 긴장되죠, 그죠? 네, 그래도 이제 앞에 계셨던 분들까지 서야될 일도 없는데, 예, 긴장 푸세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답은 반기문 평화랜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장문성 학생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대단한데요, 그죠? 엄청 빠르게 또. 그러니까 한 번씩 다 맞췄습니다. 아쉽네요. 원래 한 번씩 드리고 해가지고 또 긴장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들 일기보다 더 좋았다는 것을 일기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여기 일기 몇 분 계시는데 죄송해요. 여러분들도 대단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선물 받을 타임이 왔죠. 자,
근하님 이리 오셔가지고 첫 번째 공을 뽑을 수 있는 영광 드리겠습니다. 자, 뽑으신 다음에 한번 열어주시면 두 번째 네 뽑아주시고요. 긴장. 바로 이렇게 고민 없이 하늘 딱 이렇게 집으시네요. 네, 그리고 선택권 없으니까 집는 걸로. 네. 자,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뽑았던 그라님 안에 있는 거 주시면 제가 한번 선물을 같이 함께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라님의 에너지가 좋아가지고 기계공학과 아까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열었습니다. 예. 네, 네, 네. 자, 과연 어떤 선물 받을지 여러분 전혀 지금 감이 안 잡히죠? 예, 저도 저번에는 받았던 거 아는데 이번에 다른다고 해가지고 전혀 감이 안 잡고 있습니다. 자,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고. 네. 한국인의 소울푸드 마늘. 실례겠지만 조금 더 해맑은 표정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마늘. 예. 자, 마늘 직접 드리겠습니다. 자, 조장님 직접 주시는 걸로 해서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선물 받은 소감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조장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한꺼번에 이렇게 또 잘 열으십니다. 네. 네, 읽어보시죠. 친환경 무농약 브로콜리. 너무 좋죠? 예. 자, 앞으로 오셔서 직접 우리 조장님께서 이 브로콜리 인형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맛있게 생겼죠?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여러분 너무 부럽죠? 네. 네? 자, 마지막 선물 어떤 거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지막 선물 과연 대파, 당근, 양파, 다양한 채소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채소 아닐까 싶긴 한데, 자, 마지막 선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차 하셨는데요. 네. 음성 청결 고추 축제 고추. 굉장히 기뻐하는 느낌을 받으셨죠, 여러분? 네. 세상에 이런 좋은 선물 처음이시죠? 네. 자,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비타민 풍부한 우리 음성의 고추를 받을 수 있는 영광 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세 분께서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드디어 조금 장난스럽지 않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미 깊게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을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바로 반기문답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사실 사전에 질문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오늘 모든 사람의 질문 아쉽게도 못하겠지만 그 중에서 좋은 질문 몇 개, 한 6개 정도 지금 골랐고, 그리고 시간 어떻게 되는 거 보고 저희가 이제 5개 될 수도 있고요, 뭐 4개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하고 대사님께서 마지막 양해 부탁드릴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 들으려면 저희 조금 강력하게 이제 해줄 수 있다면 진짜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양한 질문 접수되었는데요. 수많은 질문 중에 질문 구달복 해볼 건데, 다음은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동희 학생 혹시 계시나요? 이동희 학생? 네, 자, 이동희 학생 손 들어주시면 앞에 계시군요. 네. 진짜로 이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마 떨리실 것 같은데,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면 더 이렇게 연기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스크 벗으시고, 그리고 질문하고 답 나올 때까지 서주신 다음에 이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소개하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계명문화대학교 건축 인테리어 학부에 다니고 있는 1학년 이동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학생인데요.
사무총장님의 인생에서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와 또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국제기구 유엔에서 사무총장이 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떤 노력과 과정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질문 감사하고 이동희 씨 저 몇 분?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 책을 한 권 써야 되는데 사실은 10년간의 책을 한 권 써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앉으세요. 그 계기는 아까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교토 프로토콜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한 그 국제적인 움직임이 없고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사무총장 때부터 사실은 어떤 사무총장도 기후위기에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부시 대통령을 설득을 했는데 이 양반은 그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사람이죠. 기후변화에. 근데 제가 감격한 거는 10년간 그분하고 2년 오바마하고 8년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그 부시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2009년 1월 달에 나를 점심을 먹자 그래서 인사 겸 갔습니다. 백악관에. 그게 이제 우리 저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넷이서 점심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당신의 그 열정에 놀랬다. 그렇게 하고 2007년 11월 달에 발리에서 그 기후변화 그 정상급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이 반대해서 다 그냥 완전히 다들 이제 실패로 다 이렇게 돼가는 과정이었죠. 그때 미국 대표가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서 미국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그 부시 대통령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 반기문 사무총장의 의견은 뭐냐? 그래서 아니 그건 당연히 찬성해서 이렇게 결의를 채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do as what Ban wants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본인이 백악관 떠나면서 얘기를 해줘서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요. 그게 나한테 큰 동력이 됐습니다. 동력이 돼서 그때부터 막 이제 8년이죠. 8년을 더 밀어붙인 겁니다. 8년 그리고 마지막 그만둘 때까지 하면 총 9년이죠. 9년을 밀어붙인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그 동기는 내가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그때는 10년 할지는 몰랐죠. 5년 임기니까. 그리고 재임이 됐으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5년 동안에 내가 기틀을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해서 막 그 전 세계를 다니게 하는 동기가 된 겁니다. 그게. 그렇게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가지고, 예, 제가 너무 말 많이 했고요. 죄송합니다. 네. 네, 사실 저희한테 지금 그래도 한 45분 정도 있으니까, 예, 다음 질문 좀 더 여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좋은 질문 해주신 우리 이동희 학생도 한번,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로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뒷얘기까지 지금 들으면서 뭔가 되게, 함께 약간 한 드라마의 장면 보았던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하님. 자, 다음 질문 그럼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김숙 대사님께서 하는 질문인데요. 죄송합니다. 질문 대답하셔야죠. 네. 이렇게 또 한국말을 제가 잘 하고 있는지 테스트에 딱 이게 또 이야기 잘 받으셨네요. 네. 자, 정성원 학생님 혹시 계실까요? 앞에 계세요? 마이크 한번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에너지 시스템공학부에 재학 중인 정성원이라고 합니다.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숙 대사님께서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로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생 입장으로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대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셨는지 기억이 남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N 시스템과 관련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까 그 UN 안전보장이사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엔에는 그 UN 헌장이 그 얘기하고 있는 조직이 6개가 있어요. UN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사무국,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보면은 유엔 사무총장님이 일하는 유엔 사무국, 유엔 사무국 직원이 한 4만 명 정도 되는 거죠. 네. 거기를 우선은 유엔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유엔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1차적인 책임을 진 이제 안보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유엔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유엔 대사는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유엔에 가서 활동을 하는 우리 외교관 또는 외교공관을 우리 유엔 대표부라고 그러고, 유엔 대표부의 장이 이제 대사로 있고, 대사 밑에 이제 차석 대사들이 2사람이고, 여기 우리 김봉현 대사도 여기 계십니다만, 호주 대사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만, 그 전에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도 이제 역임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대표부의 직제를 보면은 유엔의 그 직제를 다 맡아서 하는 겁니다. 총회를 담당하는 파트가 있고, 안보리를 담당하는 파트가 있고, 경제사회, 에코속이라고 하죠. 경제사회 이사회를 담당하는 데가 있고, 법률 행정을 담당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유엔에서 하는 활동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서 나가서 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이제 총괄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유엔에 이제 출장을 온다든지, 유엔에 이제 회의가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대표단을 이제 파견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우리가 그들을 또 영접을 해서 유엔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에서 13년까지 2년 2개월을 활동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일반적인 활동 중에과 함께 제 재임 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우리 한국 출신 사무총장님을 대한민국 대표부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일이 또 중요한 일들로 있었습니다. 이제 공적으로도 지원하고 또는 뭐 비공식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그 유엔 사무총장이 화려한 듯하지만은 제가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엔 사무총장 수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전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전용기가 없습니다. 해외 다니실 적에 아프리카나 이제 힘든데 다니실 때 보면은 상업 커머셜 플라이트가 가는 데가 있고, 거기서 말이죠 막 돌아다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어느 부자 나라에서 항공기를 대주거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나라의 국가 원수나 이런 분들하고는 그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초라하게 지원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임무는 어느 나라의 국가 원수보다도 더 비중 있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제면이라든지 또는 입장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유엔 내 이제 그 사무총장으로서 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 좀 행정적인 지원을 대표부에서 해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도 많이 신경을 써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저를 생각해서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다음에 길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네요. 네, 진짜로 오늘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30분 더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압박 너무 많이 강하게 줬는데 편하게 답변할 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할 건데,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에게 질문해 볼 건데요. 정민지 학생 혹시 어디 계실까요? 네, 저기 앞에 계시는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소개하고 그리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정민지라고 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최근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방문하셔서 전쟁의 참혹함을 확인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셨던 전쟁의 실태는 어떠했으며 또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가 8월 16일 날 우크라이나를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사람이 갔다 온 것 같아요. 이준석 전 저 대표하고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그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간지 한국 정부를 대표가 하여튼 갔다 왔어요. 근데 나는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리고 그 국제사회 그 원로 그룹이 있습니다. 원로 그룹. 그러니까 이 전직 대통령이나 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된 그 지금 현재 10명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이제 부의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의장 자격으로 이 원로 그룹의 부의장 자격으로 그 콜롬비아 대통령을 지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산토스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저쪽에서 초청을 해서 지난 8월 16일 날 갔다 왔죠. 12시간 방문했습니다. 근데 가는 거는 갈 때 기차로 14시간, 올 때 14시간, 그러니까 28시간 기차 타고 왕복. 그 방문은 12시간. 그러니까 잠 못 자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고 참 세상에 21세기에 이럴 수도 있나. 이런 그 아주 분노를 하고 좀 치를 떨었다고 그럴까요? 치를 떨은 거죠. 거기에 부차라는 동네가 있어요. 부차. 그 다음에 이르핀 이 두 군데를 직접 가서 내가 눈으로 보고 러시아가 탱크와 군대를 몰고 막 시작하자마자 전쟁 개시 2월 24일 날 개시하자마자 한 2월 하순쯤에서 거기 들어와서 그 부차의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한 것만 그 사람들이 확인한 450명을 그냥 하루 사이에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완전히. 내가 사진을 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도 그걸 찍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자전거 타고 가는 시민이든지 뭐 장난 삼아서 그냥 막 죽인 거죠. 그러니까 몰아놓고 죽이고. 그러니까 임시 매장하고 이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르핀이라는 데 가보니까 거기는 하여튼 아파트에 대고 탱크에서 그냥 막 잠자는 데 무작정 포격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걸 보고서 참 사람이 이렇게 참 잔악할 수가 있느냐. 21세기에 이런 식으로 잔악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죽일 수 있느냐. 참 치를 떨고 거기서 내가 또 한 번 얘기를 했죠. 정의는 언젠가 돌아온다. 언젠가 정의는 승리한다. 이걸 그렇게 하고 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그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도 조금 크게는 안 났는데 외신들에는 크게 났습니다. 뉴욕 타임스나 이런 데는 거기에 대해서 좀 하고 또 그때 하나 걱정은 많은 세계의 나라들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걱정만 하지 연대감을 표시하지 않는다. 솔리다리티를 표시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지금 아프리카의 54나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한마디도 안 하고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한국이 몇 마디 하고 우리는 원조도 했죠. 살상 무기는 아니지만 일반 비살상 군사 물품하고 여러 가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한 1억 불 이상 이렇게 지원을 했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부정이 injustice, yet silence, 그 다음에 neutrality, 침묵을 하든지 중립을 지키는 것은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점을 내가 현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neutrality is not an option.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아주 유명하신 그 한국에는 잘 안 알려졌는데 데스몬드 투투라는 그 추기경이 계십니다. 남아프리카에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뭐냐면 부정의스러운 행위를 보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침략자의 편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얼마나 참 지당한 말씀이고 그 맞는 말씀이냐. 그래서 내가 그거를 코트를 해서 리피트를 하는 겁니다. If you keep silence in the face of injustice, you are joining the side of oppressor.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역지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 북한한테 1950년에 6.25 남침을 당했는데 그때에 유엔의 16개국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 와서 도와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5나라는 의료 장비를 도와줬잖아요. 그 21나라입니다. 그때 몇 나라쯤 됐는지 하여튼 한 55개국 정도 이 중에서 21나라가 왔으니까 거의 40%의 국가들이 한국에 와서 도와주고 피를 흘린 겁니다. 3만 한 6천 명 정도가 죽었죠. 그때 당시에. 그 미군만 해도. 미군이 3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 어마어마하게 죽은 겁니다. 그런 그 상황에 만약에 한국의 그때 당시에 세계가 침묵을 지켰다면 여러분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인권, 정의, justice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올려야 된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걸 많이 보였습니다. 자유당 정부 때에 불법 선거에 항의를 했고 4.19 때에 많은 대학생들이 생명을 잃어가면서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정부에 앞쪽에 섰고 뭐 그 이후에도 많은 그 민주화 운동들이 있었죠. 그 이후에. 그러나 대표적으로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장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기후위기 주제로 다시 돌아갈 건데요. 다음 질문은 이제 IPCC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구윤범 학생이 반기문 사무처장님께 해주실 건데 혹시 구윤범 학생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어나서 마스크 벗고 그리고 소개하신 후에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림환경학 전공에 재학 중인 구윤범이라고 합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발간된 IPCC 보고서에 지구 온도가 섭씨 1.5도 상승하는 것이 2030년 중후반이 될 것이다 라는 구문을 보면 기후변화 시대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가 왔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1.8도에서 최대 2.4도까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5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국, 인도 같은 개독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1.5도 억제에 주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1.8도가 상승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 대응책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좋은 그 질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또 답하면 길어지는데 이제 사정은 다 아는 겁니다. 상황이 이제 아직 국제사회가 잘 못하고 있다. 시간은 급하다. 네트 제로 2050을 해야 된다. 이런 건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죠. 그 지금 질문하면서 뭐 인도, 중국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했는데 뭐 큰 책임은 아주 큰 책임은 선진국에 있습니다. 사실은 선진국에 있죠.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 한 거는 빠른 산업화를 늦게 따라오면서 그 나쁜 연료들을 쓰면서 이제 막 뿌려댄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 근본적인 책임은 선진국에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인도, 중국 뭐 다 개도국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연원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선진국에만 책임을 주고 후진국은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다 책임이 있다. 그중에 더 책임 있는 거는 선진국이다. 대한민국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중에 이제 OECD 국가들, OECD 37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들이 1850년부터 시작해서 소위 그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레보루션이라는 이러한 그 큰 문명사적인 그 전환기에 어마어마한 석탄, 그러니까 포슬 퓨얼을 쓴 겁니다. 거기에 휘발유, 석유가 발견이 되면서 더 이제 이게 가속이 됐죠. 그러니까 석탄, 휘발유, 가솔린, 거기에 이제 가스 뭐 이렇게 쭉 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구를 완전히 이제 막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환경을. 거기에 이제 후발주자로 나온 막 이 중국이다 뭐 이런 한국 이런 데가 막 했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거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 이런 거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 지금 얘기한 대로 잘못하면 2.4도까지 간다. 2.4도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sea level, 해면에 저희가 최소 60cm로부터 3m까지 오른다는 그 과학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3m는 거의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60cm만 봐도 어마어마한 거다. 이거는 지구의 멸망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대부분 지도상으로 볼 때에 해면과 면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전 세계니까. 그 나라들은 전부 다 범람되는 겁니다. 뉴욕, 상해, 뭐 무슨 저 런던은 뭐 섬이고 아까 말한 작은 섬나라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저 수몰되는 거죠. 그 내가 아까 얘기 키리바시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나이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지평선으로 섬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떤 날 싹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 섬들. 그 무인도죠, 전부 다. 그런 게. 거긴 뭐 몇천 개 섬이 뭐 몇천 개도 없죠. 몇 만 개가 섬이 있는데 그런 섬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멸망이 온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다. 그 중에도 책임은 선진국이 져야 된다라는 거는 국제사회에서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9년 그 덴마크에서 그 정상회의가 있었을 때에 그때에 뭐 막 그 후진국들 막 이런 사람들이 울고불고 사정을 하고 그래서 그때 그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유로피안 유니언 거기는 영국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로피안 유니언 전체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러면 좋다. 매년 그 2009년부터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10년 동안에 1,000억 달러를 모으고 2021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를 후진국에게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2022년이니까 벌써 3년이 지나갔죠. 야, 1년, 2년이 지나갔고 2000년까지 결과적으로 800억 달러만 모고 입 딱 씻은 겁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관장하는 기구는 이미 유엔에서 세웠습니다. 내가 사무총장 때 송도에 있죠. 송도에. 그 GCF라고요. 글로벌 클라이밋 펀드. 그때 우리나라가 그냥 흥분한 겁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에 매년 1,000억 달러가 막 돈이 들어와서 막 유통이 되면은 한국 경제에도 막 올라가고 막 이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80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2010년부터 12년간 800억 달러 먹고. 내가 그래서 전직 유엔 사무총장이면 지금 여기서는 안 하지만 나가면은 당신들 1,000억 달러 빨리빨리 모으라고 얘기를 막 하죠. 상당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의 1년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는 안 했지만 최근 들어서도 많이 여행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 꼭 합니다. 그게 문제다. 과학기술 발전을 좀 지원해야 된다. 후진국들이 과학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탄소 중심으로 된 이러한 그 산업 구조를 non-fossil fuel, 그러니까 climate friendly energy, climate,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를 해야 된다. 클린 에너지가 뭐냐.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수소 나오죠. 블루,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 다음에 뉴클리어 에너지, 그 다음에 리뉴어블 에너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전부 다 써서 그야말로 클린 에너지만 써야 된다. 그런데 지금 기술은 거기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못 따라가죠. 우리나라도 못 따라가고. 그래서 그게 참 큰 문제죠. 그러나 문제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기후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래 하여튼 대한민국 정부가 2050년까지 카본 뉴트럴리티를 발표를 했고 문재인 정부 때 2030년까지는 그 단계로서 40%를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떠난 겁니다. 그것까지는 전 잘했다 보는 거죠. 이거는 좀 윤석열 정부에서 인계를 해서 사실은 더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발을 좀 잘못 들여놓은 것 같다. 네, 그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뉴클리어, 그러니까 이 뉴클리어 파워 에너지를 완전히 그걸 갖다 탈원전한다. 우리말로 탈원전하고 리뉴어블 에너지로 전환한다. 근데 그거는 난 순서가 잘못됐다. 리뉴어블 에너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리뉴어블 에너지가 아주 좋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 알지만 우리가 96,000 평방킬로미터인데 그중에 70%가 산이에요. 전부 다. 우리는 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20몇 %의 국토를 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집을 짓고 정부 청사들 짓고 모든 시설을 만들어야 되죠. 거기에 어떻게 리뉴어블 에너지 태양광을 갖다가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바람이 많지 않은 나라다. 윈드 파워, 솔라 파워 이런 것이 아주 부정확하죠. 정기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질 않고 그렇게 하고 산을 깎아야 산의 나무를 베어야 거기다 태양광을 만든. 이거는 산사태를 초래하고 지금 신문에 많이 나죠. 이게 문제가 많다. 더군다나 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전 정부에서 잘못한 게 내가 그거는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탈원전 이것도 비판을 하고 그건 이거 정부와 무관한 겁니다. 보수 정부, 진보 정부 무관한 거예요.
이건 과학이고 자연이다. 자연과 과학을 다 거슬러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저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 전 정부에서 지금 저 바꿨지만은 전 정부에서 태양광 뭐 리뉴어블 에너지를 70%로 올리고 지금 현재 7%입니다. 6점 몇 %인데 우리가 이거를 막 몇 년 사이에 70%까지 올리고 29%인 그 원전을 7%로 내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일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새로운 탄소 중립위원회가 서서 이게 지금 수정이 돼가는 이런 과정이죠. 수정이 돼가는 과정.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라 이런 게 그겁니다. 가만히 있지만 말고 이거는 뭔가 잘못되다. 여러분 여기 공대 출신들도 많고 뭐 이공계 출신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정책적으로 하는 걸,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정책을 정치적으로 하는 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자연은 정책을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과학적으로 또 자연에 맞게 그거 해야 된다. 그게 내 주장입니다. 예, 이상 마치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혁 학생 혹시 어디 계실까요? 뒤에 계세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자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이상혁입니다. 저는 국제기구에 관심이 많은데요. 국제기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대사님께서 추천해주고 싶으신 유엔기구가 있는지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소양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국제기구 어떤 데를 좀 진출을 하면 좋겠느냐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하느냐라는 얘기인데 UN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선 이제 UN이 가장 큰 국제기구죠. 보편성을 가진 국제기구고 그리고 각 정부 간 기구들도 있습니다. 정부 간 뭐 많게는 뭐 한 160개국이 그 회원국이 돼 있는 정부 간 기구도 있고 예를 들어서 UAE에는 이레나라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기구 같은 데가 그런 데고 우리나라의 GGGI 지금 반기문 총장님이 거기 CEO 겸 프레지던트로 계신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 GGGI 이것도 지금 한 40여 개국 되는 국가 정부가 참여를 해서 세운 이제 국제기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국제기구는 내가 어떠한 데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야지 국제기구 중에서 좋은 국제기구 그렇지 못한 국제기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식량 같은 데 관심이 있다. 세계 식량. 그럼 WFP라는 그런 국제기구가 있고 여러분이 또 지금 41%가 환경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레나라든지 GGGI라든지 또 아까 여기 화란업과도 계시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네덜란드 업과. 맞아요. 네덜란드과 한 분 있어가지고 놀랐습니다. 뒤에. 예. 그 네덜란드에 지난번에 저 반기문 총장님도 다녀오셨습니다만 거기에 GCA라고 있어요. Global Center for Adaptation이라고. 우리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미티게이션과 애답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예, 탄소 저감하는 게 있고 적응하는 게 있고 근데 이 적응 사이드의 센터가 이게 국제기관인데 거기 또 이제 위원장님으로 계신단 말이다. 여기저기 하여튼 위원장님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게 네덜란드에 있어요. 말하자면 네덜란드어를 하고 환경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은 그런데 GCA 같은데 또 관심이 있으면은 또 어플라이를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내가 그 지원할 수 있는 국제기구라는 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거는 그냥 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면은 많이 있으니까 어떤 국제기구를 추천을 하느냐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에 가시면은 그건 국제공무원, 국제외교관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외교부도 저는 사실 외교부 출신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것 전에 대한민국의 외교부에 들어가서 유능한 외교관 역할을 좀 먼저 하는 게 1차적인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은 이런 국제기구나 외교관 국제공무원이 되려면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기본적인 자기 자질로서는 그 세계 시민이라는 정신을 좀 함양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그런데 들어가려면 우선 실질적으로 무슨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외교부 들어가려고 그러더라도 외교관 시험을 보는 거고 국제기구 들어가려고 그러더라도 자기 그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시험인데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과목적인 측면에서 이게 조금 차원이 낮은 얘기입니다만은 과목으로다가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외국어 그리고 제2외국어 같은 것들을 하면 더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 있는 국제법이라든지 국제정치라든지 외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지식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조직의 전공에 맞춘 지식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아까 그 세계 시민 정신이라고 하는 건 가장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건데 그것과 제가 또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인문학적 교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 전공도 있고 또 기계 아까 상품 받으신 기계공학 전공도 있고 어학 전공도 있고 철학 전공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요즘에 뭐 인문학 하면은 인문학해서 미안해 뭐 하는 그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식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무슨 어디에 취직을 하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문학적인 소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거나 할 적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좀 꿀리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선 영어나 외국어에 있어서 그렇게 서양 사람들만큼 그렇게 플루언트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정치는 서양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유럽 이런 데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 중심의 문화, 서양 중심의 역사, 서양 중심의 철학 이런 거예요.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근본 소양이라고 하는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은 외교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외교관은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거짓말장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외교관이 뭡니까? 외교관이라는 거는 그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함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교관이 예컨대 제임스 본드면은 뭐 라이선스 투 킬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외교관은 라이선스 투 라입니까? 그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거짓말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느 나라 다른 외교관들이 상대를 안 해줘요. 더군다나 선진국이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로서는 그 자국 외교관이 바깥에 나가서 성실하게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좋지만은 무리하게 금세 이제 들통날 거짓말하는 거는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다만 어떤 나라는 독재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나라에 있어서는 강요를 하죠. 자기네 나라 외교관들한테 어디 나가서 좀 거짓말을 하라라고 그러는 나라가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에 이미 그 이루어진 규칙이나 규범 이런 것들을 하나같이 좀 위배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은 유엔 그 회원국들은 유엔 헌장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 유엔 헌장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에 결의문도 있고 그런데 그 유엔 결의 중에서 북한과 가장 관련돼 있는 것이 북한 핵 아니겠어요? 핵 실험하지 말고 핵 개발하지 말고 장거리 미사일 쏘지 말고 그러는 건데 하나하나 그렇게 위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것도 지금 잘 보면은 유엔 회원국 자격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렇다고 그래서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한 그런 사례는 없고 유엔 회원국 자격을 서스펜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에서 태어나서 그런 나라들의 외교관이 되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러나 외교관은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자기 인격을 둬야 해서 나라를 대표를 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중요한 것이 인문학적인 소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길었죠? 아닙니다.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김자태 선생님께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학생은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에게 질문하려고 하는데 서예린 학생 혹시 앞에 계시네요. 네. 네, 마이크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교육학과에 다니는 서예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탄소 중립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도에 국가가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국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일반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많이 느껴져서 뭔가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데 따라서 시민들의 좀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하여튼 우선은 이게 꼭 정부가 우선 정부가 해야죠. 정부가 하고 기업이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 전기 이거 탄소로 나오는 겁니다. 거의 뭐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전부 다 석탄 발전소 뭐 이 LNG 뭐 이런 데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우리가 쓰는 모든 용품이 다 탄소 연료 이런 데를 통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탄소를 배출을 하는데 기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좀 더 이건 정부에서 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리드를 해야 되죠. 이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이 산자부 장관, 에너지 장관, 뭐 모든 장관들이 다 앞장서서 리드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정책이 좋아야죠.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를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다가 거기에 대한 뭐 많은 저항들이 일어난 겁니다. 저항들이 일어나고 위원들이 전부 다 막 사표를 내고 결과적으로 마침 그 기간이 얼마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탄소중립위원장을 인져서 임명을 했어요. 얼마 전에 김상엽 박사라고. 물론 그거는 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총리는 뭐 여기저기 그냥 국회 불려다니고 정신 없는 겁니다. 뭐 수재 저게 해야 되고 이거저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관여를 안 하니까 대개는 민간위원장한테 맡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위원들한테. 대통령은 또 대통령대로 뭐 여행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또 더 많죠.
이래서는 안 된다. 내 그겁니다. 내 주장은 그거예요. 이거는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다 내일이다. 해야 되는 게 우선 제일 급선무예요. 근데 지금 좀 걱정이죠. 전부 다 탄소 중립 신문에 그렇게 많이 안 나죠. 전부 다 쓸데없는 얘기들, 뭐 정치적인 얘기만 이렇게 나오고, 그 전혀 비생산적이고 지금 이 급하죠. 사실은 이 탄소 중립을 내 생각 같아서는 2030년까지 45%를 하자는 것이 유엔의 또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국회에서는 35%를 결정한 거를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무시하고 40%로 정한 겁니다. 45%에서 5%가 아직 적죠. 그래서 뭐 난 그 정도면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더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재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저탄소 또는 무탄소로 다 바꿔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제일 무탄, 그러니까 이 전력을 1kg 뭐 1kW 하는 데에 원전은 10g, 그러니까 원전에서 나오는 거는 10g의 그 CO2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리뉴어블 에너지는 55g. 그것도 한 5배 차이가 나요, 사실은. 원전하고 재생에너지하고도. 그러나 그것은 클린 에너지다. 클린 에너지 것까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 모든 제도를 바꿔야죠. 아까 내가 얘기했죠. 포스코가 지금 이 석탄으로 쓰는 걸 전부 다 그 수소 환원 제철을 수소로 환원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수소 기술은 또 이 호주나 뭐 이런 데서 또 아마 수입을 해야 될 겁니다. 아직 우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현대, 그 다음에 이 SK다, 삼성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지금 그 RE100이라는 그 리뉴어블 에너지 100%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모든 생산 조직을 자기들이 지금 저 원전은 안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우선은 그 재생에너지로 다 이렇게 저 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이 원전 에너지를 좀 더 발전을 하고, 지금 저 원전 가지고 제일 실패를 본 나라가 독일입니다, 사실은. 독일. 그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있을 때 그 잘못해 갖고서 그때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뭐 사고 났다고 그랬었을 때 원전을 다 그냥 100% 취소를 해버리고 러시아의 가스로 다 전부 다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죠. 아마 독일 사람들 지금 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을 겁니다. 불란서가 원전을 70% 이상 씁니다. 거기는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지금 저 중국이 2050년까지 원전을 150기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50기. 전 세계에 439개 뿐이 없는데 전 세계에. 중국이 거기에 3분의 1이 넘는 걸 갖다 2050년까지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데 중국은 2060년까지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인도가 2070년까지 하는 건 곤란하다. 중국이 2060년까지 하는 거는 그 어마어마한 그 숫자를 줄이려고 원전을 150기까지 진다니까 그거는 노력이 가상하다. 그렇게 해서 대개 국제에서 하고 나머지는 예외가 없다. 2050년까지 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걸 아까 내가 그냥 얘기한 게 빈말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다 몫이 돌아온다. 이거 안 하면 그 모든 그 몫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 벌써 2050년 되면 50대죠. 50대 되면 여기 장관, 뭐 대통령 되는 사람도 있고 도지사, 뭐 국회의원, 뭐 회사 사장들, 뭐 아마 여러분들이 중출 겁니다 지금. 근데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2050년까지 네트 제로가 안 돼 갖고서 허덕거리는 꼴을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2050년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30년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도 나오는 사람한테 아니 의원님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꾸 질문을 해. 그래야 이분들이 정책을 만듭니다. 시장 군수 이런 분들. 근데 지금은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냥 우선 시나 군의 행정만 이렇게 하지 이런 이 탄소 중립 이런 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올려라. 이런 게 제 당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마지막 코너인 글로벌 환경 전문가에게 전하는 미래 세대의 제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 기후 환경 리더 학생들에 이어 2기 학생들이 글로벌 환경 전문가에게 이제 미래 세대로서 요구하는 제안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니까 대표로 선정된 학생들의 제안 내용을 발표한 후 제안서 전달하게 할 건데요. 그러면 바로 학생들 만나볼까요? 네, 자, 첫 번째로 윤성원 학생 대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대학, 탄소 배출 등급화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재학 중인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후위기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서 1.5도라는 임계선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 전 세계적인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국가에서도 탄소세나 그린딜 산업 등의 다양한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고 기업들과 미래 세대인 저희 MZ세대도 환경을 고려한 생산 및 소비를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시간과 더불어서 IPCC 보고서에도 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더욱더 적극적인 환경에 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탄소 중립을 달성함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기업 및 대학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가시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산업 부문의 탄소 중립에 있어서 국가의 효율적인 지원과 기업의 기술 발달 및 생산을 독려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급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후위기, 그중 온실가스와 관련하여서 CO2 배출의 약 85%를 차지하는 부분이 에너지 사용입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가 제조업, 광업 등의 산업 부문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산업별 탄소 중립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산업별 규모 또 생산 대비 기업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 및 분석하여 업종별 넷제로 실천 현황을 등급화한다면 탄소 중립에 있어서 지원 및 개선이 시급한 기업에 선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등급에 따른 혜택을 부과하여서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탄소 중립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반적인 개선하도록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로 현재 에너지 소비율 등급 표시의 경우 시민들이 환경 소비에 참고하여서 이제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시설 간의 넷제로 실천 등급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 문화를 형성하고 또 기업들의 환경적인 노력을 촉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환경 운동가들만의 환경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탄소 중립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둘째로 국내 대학교의 탄소 중립 노력 수준에 대한 등급화를 제안합니다. 서울시 전체 지역 또 건물의 에너지 소비 순위에서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대학교라는 대학교라고 또 합니다. 대학교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편안한 교육 인프라를 위해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 안정적인 수학 및 연구가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에너지 사용량은 어느 정도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대학교의 참여가 더욱더 동일한다면 환경에 있어서 유의미한 이 결과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단순한 에너지 사용량뿐만 아니라 대학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연구, 기술 개발, 또 세미나 개최 등의 전반적인 탄소 중립과 관련된 활동들을 수렴하여서 대학별 탄소 중립 실천 수준을 등급화하면 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AASH인 고등 대학 기관에 대한 친환경 발전 협의회가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지속가능 대학들의 스타 등급을 나누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들 간의 탄소 중립 순위를 매기는 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충분한 움직임을 또 이끌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탄소 배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서 대학의 주인인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러한 등급화를 제안합니다. 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한 명의 대학생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기후환경 리더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가 직면한 이 기후 재난을 해결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모든 미래 세대들의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민선 학생 대표가 해양 생태계 보호 미래 세대 리더로부터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해양학과에 재학 중인 기후환경 리더 2기 조민선입니다. 저는 이번 8월 5일간 진도에서 해안 대장정을 하며 플로깅 및 해변 정화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진도를 걸으며 일회용품을 수거하고 해변에서 어업 폐기물을 주웠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기후환경 리더분들께서도 플로깅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특히 해변가 플로깅은 폐어망, 밧줄, 비닐 등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쓰레기들이 아닌 양식장에서 나온 쓰레기와 장난감, 플라스틱병, 캔 등 도시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한 곳에 뒤엉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 실질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시 쌓일 것이 분명하다는 이 문제의 시발점에 대해 고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품었음에도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문제를 외면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고 싶지 않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지만 뭉치면 거대해질 것입니다. 함께 공감하고 행동한다면 더는 생각이 아닌 변화입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친환경 양식장 마크 도입 및 청년 모니터링단 구성을 요청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 건강을 생각하는 값진 소비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생선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될 수 있다는 것, 어업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할 줄 아는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전 세계 1위입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서는 바다에 많은 양식 사업이 활발하죠.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은 파도와 햇빛으로 쉽게 부식되고 쪼개집니다. 이는 결국 그곳에서 성장한 수산물을 통해 우리 식탁 위로 올라오게 되죠. 국내 양식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없애고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저는 친환경 양식장 마크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양식 과정에서 환경오염 요소는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며 친환경 양식장 운영을 독려하여 양식장으로 인해 오염되던 해양 또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친환경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청년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한다면 참여하는 청년들도 더욱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해양 직업 종사자와 함께 환경 문제를 만들어갈 기회의 장을 만들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쓰레기를 양산하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안가에 위치하는 기업과 공장 그리고 시장에서 일하는 직원분들로부터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함께 느껴야 앞으로의 해양 생태계의 미래를 지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문화를 선도하는 대학생들과 함께 환경 실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대학생 환경 리더가 직접 환경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환경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청년이 외치는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을지 몰라도 여기 계시는 100명의 리더분들과 함께라면 어쩌면 달라질 미래를 꿈꿔봅니다. 우리 함께 지구에서 살아갈 것이잖아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환경 한번 지켜나가 봅시다. 더 이상은 외면받지 않아야 할 기후위기 상황에 우리가 있어 다행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진 학생 대표가 지속가능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에 재학 중인 정우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환경 문제에 대해 애써 외면하려고만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심하니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시작은 미래를 위협받고 있는 청년 세대가 직접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청년 세대가 적극적인 관심과 주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기존의 기성세대와 앞으로의 미래세대 모두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청년 세대에게 큰 힘이 되어줄 환경 전문가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대두되고 있는 ESG 경영을 잘 실행하고 있는 기업 및 경영인과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ESG 경영에서 강조하는 지속 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ESG 경영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실행되고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자리에는 미래의 기업인과 경영인을 꿈꾸는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현재 ESG 경영을 실현하고 있는 앞선 리더들과 만나 ESG 경영의 방향성과 방도를 제시해 주신다면 미래의 글로벌 환경 리더들에게 좋은 내비게이션이 될 것입니다. 둘째, 환경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환경 리더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우리의 마음다짐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주체적인 활동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우왕좌왕하기 십상입니다. 환경 리더 컨퍼런스로 앞선 환경 전문가들과 미래 환경 리더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미래 환경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를 꿈꾸는 청년들이 리더십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기후위기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체적인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진정한 환경 리더가 되기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도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겐 정말 소중합니다. 미래 환경 리더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인다면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나중에는 세계를 울리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작지만 위대한 도약을 위해 위와 같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학생 대표가 다 발표 마쳤고요. 저희 직접 이제는 이 제안서를 우리 리더에게 직접 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무대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마일.